안녕하세요. 저는 사연투브를 애청하고 있는 한 여성 구독자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투브를 시청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나한테 이런 막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사람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황당하고도 최악이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서로 소개를 받은 저희는 첫 만남부터 잘 맞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깔깔 웃으며 대화를 한참 했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몇 번 만남을 거듭할수록 저에게 호감을 많이 보여주었고 저도 그 호감이 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거의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둘 다 불같은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왔던 애인들 중에서는 가장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아 결혼 생활도 즐거울 거란 기대를 하며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난관 없이 허락도 잘 받아서 결혼도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결혼 당시 저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개인 사업을 벌려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각자가 버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수입이 저보다 월등히 더 높았었다면 처음부터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고 애초에 결혼 허락 같은 건 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댁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경기도 안성에서 사시면서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게가 엄청 잘 되는 집은 아니었기에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결혼할 때도 저희 쪽으로 집 구하라고 보태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었죠. 대신에 저희 아빠가 혼수값으로 주신 돈을 보태서 집을 하나 마련했고 그리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전셋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 결혼 생활은 제 예상대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도 보태준 것이 거의 없는 결혼이라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하지만 시모는 약간 까탈스럽고 사업하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큰 사람이라 한 번씩 저한테 툭툭 그걸 표현해댔고 때로는 그게 괴로운 시집살이로 다가왔고 또 때로는 희한한 갑질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은근히 효자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벌고 나면 꼭 본인 엄마한테 용돈을 조금씩 줘야 한다며 얼마씩을 보내줬고 저도 그건 자식으로서 도리이고 효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친정 쪽에서도 같이 용돈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서 저희들은 결혼 시작 때부터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결혼 생활을 했었죠.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둘이서 벌어 들어오는 수입은 다 합쳤었는데 이걸 저희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댁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 지금 둘이서 같이 버는 그 수입들은 다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는 저희 둘의 수입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둘 다 버는 수입은 다 합치고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 지출하면서 나머지는 저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부나 대부분 저희처럼 가정 수익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거리낌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 인상이 팍 구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부터 속에서부터 화가 좀 올라왔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말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가,
너는 쥐꼬리만한 회사 다니고 우리 아들은 사업을 하니 한 달에 벌어 들어오는 수입이 좀 차이가 나지 않니?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좀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수입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업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고정 월급 받는 사람하고는 수입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남편이 저보다 좀 더 벌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진 않아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 지금 사업이 초기고 영업이 많이 필요한 날이라서 거래처 떨어져 버리면 돈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몇 달 전까지는 제 고정 월급이 좀 더 많았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려버리니까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진 듯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 근데 뭐 네 말은 그럼 지금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번다는 뜻인 거겠네. 그럼 돈을 합치는 건 우리 아들 쪽이 좀 손해 아니니? 우리 아들은 앞으로도 돈 더 많이 벌어서 수입이 어마어마해질 텐데 말이야. 정말 희한한 논리를 펼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미 부부인데 수익 차이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이제 부부인데 수익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 중 누구라도 많이 벌면 서로에게 더 좋은 거죠. 저도 남편이 더 번다고 해서 돈 헤프게 쓸 것도 아니고 또 남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언제나 수입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힘든 일도 같이 겪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둘이 부부로서 같이 이야기하며 조정해 나갈 일들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근데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도 기분이 나쁘신 듯 했어요. 참 요즘 애들은 당돌하다 이야긴 들었지만 내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그런 거 하나 신경 못 쓰고 말도 못 꺼내냐? 결혼 전에는 애가 싹싹한 것 같아서 좋더니만 이렇게 당돌한 애였어? 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당연히 싹싹하게 할 건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왜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남편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돈 잘 벌면 그건 부부에게 서로 다 좋은 일인 거지. 돈 벌어오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적인 것들은 부부 사이 간에 서로 상의해서 사용하고 부부가 남들에게 공개 않고 둘이서만 알고 상의해야 하는 비밀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서운했어요. 됐다.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됐다. 알았어. 내 이제 간섭 안 하마. 아휴. 급기야 시어머니는 여기에서 삐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웃긴 게 남편이 어쩌는 줄 아세요? 진짜 이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는 것보다 남편의 태도가 저를 속 뒤집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 뭐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여보, 어머님, 제가 그럼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제 수입이 좀 더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그때 제가 손해본 거는 왜 생각 안 해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제가 몇 개월간 손해였는데요. 아, 그건 몇 개월이잖아. 내 아들은 앞으로가 창창한데. 앞으로가 창창할지 아니면 앞으로가 막막할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는 건데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급기야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그제서야 둘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둘 다 미안한 기색을 띠던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는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이야기를 하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보, 왜 울기까지 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아가. 네 말이 맞다. 부부끼리 손해는 무슨 손해겠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남편이 나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신혼이었기에 저도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과를 하는 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서운함은 한 번씩 튀어올라 제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는 계속 돈 문제 가지고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본인은 먼저 떠나신 시아버지 몫까지 평생을 작은 추어탕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시누이와 남편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아들이 큰 돈을 물어올 거라는 희망과 그 미리 느끼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랑 결혼 후에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잘 풀리고 있어서 더더욱 의기양양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 사업하는 것 가지고 저한테 엄청 갑질을 해대셨던 거예요. 시모의 갑질로 인해서 저는 마음 상하게 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랑 저랑은 재정을 같이 합치면서 공동 생활비로 쓰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공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한동안 바빠서 가계부를 못 쓰다가 몇 개월 만에 가계부를 대강 정리하려는데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모르는 금액이 시어머니께로 나가 있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죠. 여보, 이거 뭐야? 어머니께 석 달 정도 돈 보내드린 거 있던데 이거 무슨 돈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갑자기 남편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당황해하는 표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뭔가 또 있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빨리 말해줘. 이거 뭐냐고. 왜 당신 얼굴 당황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그게 왜 이렇게 들어갔지? 그게 있잖아. 사실 엄마가 용돈을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용돈 좀 더 보내드렸어. 어머님이 용돈을? 어머님 용돈 다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무슨 용돈이 더 필요하셔서 보내달라고 하신 거야? 아니, 미치겠네. 그게 사실은 엄마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왜 처가랑 용돈을 똑같이 받아야 하냐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당신 모르게 뒤에서 내 다른 통장으로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착각했네. 미안.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황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그것도 저 몰래 그렇게 일 처리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 남편 놈이 그 일 처리를 멍청하게 처리를 해서 제가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저 몰래 시어머니가 보내달라는 용돈을 저희 부부가 공용으로 쓰는 통장이 아닌 본인 개인 통장으로 보냈어야 할 것을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저희 공용 통장 계좌로 해서 보내왔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오랜만에 가계부 정리하느라 통장 정리를 하면서 딱 잡아내게 된 상황이었죠. 진짜 모든 걸 남편이 저에게 상황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빈정이 너무나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머님 용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뭘 또 드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용돈이 똑같아. 어머님 혼자 힘들게 돈 벌고 계신다고 용돈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보다 더 많이 드리는데 진짜 어쩜 모자가 그렇게 똑같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당신 몰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 더 많이 보내드리고 했음 당신 그거 그냥 다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여보.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 잘할게. 뭘 또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나한테 딱 걸려서 이제 용돈 못 보내드린다고 할 거야? 아우, 아니야. 그렇게 말씀 안 드려. 그냥 요즘에 사업이 좀 어려워서 용돈 더 올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랑 싸우고 난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대단한 시모에게서 바로 반응이 왔거든요.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눈치가 백단이라서 저는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 보니까 진짜 뻔뻔하게 느껴지던 거 있죠? 예, 네가 말했니? 네가 내 아들한테 나 용돈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냐고. 진짜 너 같은 애가 도대체 어떻게 내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나 주겠다고 하는 용돈을 못 주게 하는 건데. 네가 뭔데? 어머님, 용돈을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용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어머님 용돈 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신데도 어머님보다 적게 넣어드리고 어머님은 혼자이셔도 돈 혼자 버시니까 더 넉넉히 챙겨드리자고 용돈을 더 많이 드려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남편한테 뒤에서 이야기해서 용돈을 몰래 받아가신 게 서운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내 아들한테 돈 받는 건데 그럼 그런 것까지 네 허락받으리? 내 아들이 네 거야? 내 아들 돈이 네 거냐고. 왜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애기도 낳아야 하고 저희 집도 이사 가고 하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어머니께 보내드리면서 모아지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또 용돈도 주시잖아요.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그 돈 내가 안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열을 내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도 솔직히 용돈 왜 더 많이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넉넉하게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도 대출받아서 산 거였고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차도 바꾸고 영업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쓰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모아지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돈이 없어지니 저희는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빠듯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였어요. 남편도 그걸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 우유부단하게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던 거였고 저는 항상 남편이 그런 식이었기에 제대로 잘라줘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화를 낸 것도 있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용돈 가지고 속 썩이는 일은 없어졌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희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도리였기에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거의 3년간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 1년은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근데 2년째 들어서니까 슬슬 시댁이랑 친정 쪽에서도 궁금해하고 은근한 압박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여기에서도 또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씩 아기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생겨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 1년은 그나마 이해가 되고 넘어갔다면 2년째부터는 시어머니의 압박이 생기면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얘, 너 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돼? 참고로 내 아들은 문제 없다. 나는 알아. 네가 다 문제야. 네가 다 문제라고.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초반에는 정말 다 제가 문제인 것만 같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때는 남편이 다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지켜줬었어요.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이 사람은 특히나 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 결혼한 지 거의 신혼이잖아요. 벌써부터 조마조마해하고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임신하려면 마음도 편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이 사람 더 힘들어서 임신 어려워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민망한지 더 이상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뜸해지다가 한 번씩 그러면 정말 제가 너무 지치고 그랬었네요. 저는 지칠 때마다 제 속 얘기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제 화를 풀고 그랬었어요. 결혼 후에는 이 친구한테 시댁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얘, 너 그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아니 요즘 시대에 애기 못 갖는다고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왜 다 네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열받아.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니네 남편은 문제가 없대? 너네 둘 다 병원 가서 다 검사해본 거 맞아? 맞지. 근데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병원에서 준 날짜 맞춰서 계획을 갔는데도 안 돼서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럼 좀 더 기다려봐.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줘야 한다잖아.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보지. 하여튼 니네 시어머니만 아니면 네가 임신이 더 빨리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본인 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그거나 좀 알아봐봐.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 아니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본인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본인 아들에 대한 믿음이 큰 건지 아니면 뭔가 그 문제 없는 걸 확인한 계기가 있는지 나는 그걸 좀 알고 싶다 얘. 너도 그거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기회 틈타서 꼭 알아봐봐. 그리고 너는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잘못인 것도 아니니까 기죽지 마. 시모한테 당당하게 잘했던 것처럼 평소처럼 하라고.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지훈아. 저는 친구 덕에 마음이 풀릴 수 있었고 시댁에 가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한 이야기에 대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근데 그걸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고 저는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정을 알게 된 뒤로는 아이가 없었다는 게 하늘에서 준 천운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뒤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는데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의 갑질이 다시 심해지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저를 힘들게 해댔죠. 시댁에만 모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둘이서 합세를 해서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언니, 아직도 소식 없어요? 아니, 둘이서 사이 좋은 건 맞아요? 그냥 쇼윈도 부부 아니야? 그게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벌써 둘이 결혼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남들은 너무 생겨서 걱정이라는데 여기는 뭐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서 소식 하나 없으니 우리 엄마가 걱정할 만하다 해. 아가씨, 말씀을 어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희 노력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이 낳고 싶어서 산부인과도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노력을 했다면 벌써 결과가 나왔겠지. 근데도 안 생기는 거 보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아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봐가지고 대가 끊기게 생겼다. 대가 끊기게 생겼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왜 그러세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아이 원하고 있다고요. 원하기만 하면 뭐래?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결과가. 너 혹시 그냥 애 못 갖는 불구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3년 내내 애가 생길 기미도 안 보이냐고. 엄마,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다잖아. 혹시 언니 일부러 아기 만들기 싫어서 언니 쪽에서 수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계속 저만 몰아가는 저와 시누이를 보면서 정말 미칠 노릇이다 싶었어요. 이때는 또 남편도 잠잠해서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근데 저는 제 친구의 말을 생각하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말을 했어요. 두 분 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디까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생채기 내는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비슷한 또래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걸 자꾸만 제 탓으로만 돌리세요? 저 아무 수도 안 쓰고 있고 그냥 남편이랑 똑같이 몸 만들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는 거냐고요? 저는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서름이 차오르고 억울함이 차올라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넘어갈 두 사람이 아니었죠. 아, 글쎄,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내가 장담한다. 내 아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문제는 네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냐고요? 아, 그걸 꼭 봐야 하니? 그냥 어미로서 다 아는 거지. 아, 됐다. 모르겠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뭔가 찔리는 듯한 것이 있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더 뭔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뭔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지라 저는 답답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히스테리는 그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클라이막스까지 찍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달 계획은 며칠이냐까지 묻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제가 경악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너네 매달 계획한다고 했지? 이번 달은 며칠이냐? 내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로 말하는 건지 내가 그걸 확인해 해서 좀 알아야겠으니까 날짜 말해라. 어머님, 진짜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냐고요. 죄송한데요.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어머님 아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기만 하세요. 그땐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야?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그리고 내가 내 아들한테 못 물어볼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가만 안 있겠대? 야, 말하지 마라. 그냥 너 임신도 안 되는 그 불구 몸으로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꺼져. 못 꺼지겠는데요? 제가 왜 꺼져야 하죠? 아기 못 가지는 게 무슨 죄라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아기 못 가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긋지긋해서 끔찍해서 떠나는 줄만 아세요. 뭐야? 못 떠나겠다고? 아주 그냥 뻔뻔하게 짝이 없는. 됐다. 네가 정 그러면 나도 다 수가 있어. 요즘 시대에 대리모 구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 네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수두룩 빽빽하다. 그 중에 한 명 골라서 데리고만 오면 돼. 네가 정 못하겠다면 그냥 가만히나 있어라. 방해나 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대화 내용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저 대신에 화를 또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날만큼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었는데 그날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자꾸 상처를 주네.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럼 우리 엄마도 더는 안 그러실 거야. 저는 이렇게 저를 타이르며 이야기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동안은 시어머니에게 생기는 반항기 때문에 아기를 만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흘렀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기에서 더 시간을 보내면 저도 노산이 될 것 같아 병원을 다시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병원으로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제 인생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건 당일 저는 원래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영업 출장이 있다고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가야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먼저 가고
남편은 지방으로 그 이후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와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하루 왼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지방에 내려가면서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무서워지기까지 했죠. 그래서 평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우 씨 연락 없었어요? 오늘 지방 출장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나랑은 연락 안 했는데 왜? 무슨 일 있니?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시어머니는 평소와답지 않게 좀 어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뭔가 의심쩍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소리 넘어서 희미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살짝 들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남편의 목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거 뭔가 있다. 지금 이 인간들 또 나 몰래 뭔가 작당하고 일 저지르고 있나 보다 싶은 촉이 왔어요. 왠지 남편이 거기에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났는데 남편에게 문자가 바로 들어온 걸 보면서 저는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거래업체 접대하느라고 술을 좀 많이 먹었네. 그래서 전화 못 받았어. 내일 연락할게. 시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이렇게 왔으니 제가 확신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몰래 시어머니 댁에 있는 경기도 안성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사가 안 돼서 추어탕 집을 거의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새벽 손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가게로 갔습니다. 역시나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가게 앞으로 몰래 가서 은근슬쩍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남편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모 가게는 출입문 창문에 시트지가 붙어 있어서 외부가 보이지 않아서 몰래 출입구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한쪽 실루엣에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자세히 대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입학식 때 올 거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여보라는 단어를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건가 했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안 돼, 못 가. 그런 건 다 못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그런 것까진 기대하지 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인가 싶어서 순간 뻥졌는데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나서는 곧바로 들어가서 식당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보?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당신 여보는 난데 이게 대체 무슨 대화냐고? 식당을 엎어버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나타난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모,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얼굴 모르는 여자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여기에서 황당하게도 시모는 주방으로 얼른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얼른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있잖아.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면 남편은 당황하면서 이번에도 저한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려는 듯 했어요. 근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설명을 버벅거리면서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얼굴 모르는 여자가 아주 당돌하게 이러더군요. 제가 이 남자 전 와이프예요. 그리고 당신 애 못 갖는다면서요? 저는 이 남자 애도 있어요. 당신이 애 못 갖는 거 알고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다시 하셨고 저 이 남자랑 이제 다시 합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장 이혼해야 할 거예요.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제대로 말하라고 하고는 들어본 결과 모든 사건의 속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이미 저랑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 결혼을 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애도 있었지만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애도 키우기 싫어서 전 와이프한테 넘긴 상황에 재혼한 저 사이에서 애가 안 생기니까 시모가 나서서 그 전 와이프에게 연락해서 이 둘을 다시 연결하려고 수를 쓴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거기에 처음에 남편은 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남편도 시모와 전 와이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죠. 저는 이것도 기가 막혔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재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숨긴 것도 다 화가 났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저는 이 남자와 같이 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수할 걸 각오하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왔어요. 너희들 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친정에 이야기를 했다가는 저희 엄마가 쓰러질 것만 같아 이번에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 지훈이한테 찾아갔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되지. 바람피는 놈들은 아주 그냥 제대로 홍군형을 내줘야 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너네 남편은 집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라 찾아가지 못하고 너네 시모 가게에서 지내고 있겠다. 오히려 잘 됐어. 그 한통속 집안을 통째로 홍군형 내주게 시모 가게로 가자고.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여자가 지 시댁 앞에다가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해놨더라. 그거 보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나쁜 인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망신살이 장난 아니었나 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때? 플랜카드? 그게 제일 그 인간들한테 제대로 복수해주는 방법이야. 내가 다 못 푼 한 여기에서 다 풀어버린다. 너 나만 믿어. 지훈이는 저보다도 더 흥분을 해서는 이 복수극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친구 지훈이는 이혼을 한 번 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물증은 없이 심증만 있는 채로 이혼을 당한 케이스라 화가 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방법을 찾았었지만 결국 알아만 보고 적용을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저를 통해서 본인의 한을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 지훈이는 플랜카드를 크게 제작을 해서 시모 가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앞에 전봇대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았어요. 문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플랜카드는 총 2개를 걸었어요. 이 식당 주인과 이 식당 아들 박정우의 결혼 사기극 덕분에 사람 인생 하나 파탄 났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재혼 사실 숨기고 결혼하고 바람까지 핀 박정우, 그리고 그걸 도모한 시모. 기대해. 내가 평생 복수해줄게. 역시나 이 플랜카드가 올라가고 나니까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심지어 이 시모는 이 동네에서 꽤나 오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었고요. 남편과 시모는 이 플랜카드를 바로 내렸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또 걸어놨습니다. 제가 포기 안 하고 계속 플랜카드를 걸어대니까 시모와 전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야,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위자료 줄게. 위자료 줄 테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쯤 해. 위자료? 내가 지금 위자료 받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참 뭘 모르시네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무사하길 바라셨어요? 사람 한 명 온 가족이 다 사기행각 벌이면서 바보 만들어 놓고 위자료 한 푼 주고 퉁치겠다고요? 진짜 양심 없으시네. 기대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플랜카드를 반복적으로 걸었어요. 결국에는 이 식당에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 발길이 끊어졌고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고는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야, 됐냐? 됐냐고? 나 식당 안 해. 그렇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 어? 이 독한 이 나쁜 것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소개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귀한 줄 아시면 저도 우리 엄마 딸인데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셨어야죠. 어머니 그거 어머님이 뿌린 거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1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격리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알고 있는 거래처 사람들 번호에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지인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뿌려버렸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남편의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남편의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에는 저한테 사과를 제대로 안 했었어요. 그저 이 일이 덮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심호 뒤에만 숨어 있었죠. 그게 괘씸해서 더 남편한테도 복수를 한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미련했다고. 제발 용서해줘. 이쯤에서 그만해줘, 제발. 내가 왜? 이런 후폭풍도 생각 못하고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니? 너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앞으로 더 폭풍 몰려올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닌 혼인 무효 사유가 될 만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자료 겸으로 해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그 인간과 쪽낼 수 있었네요.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인 타격과 그간 결혼 생활하면서 손해본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에게 복수는 제대로 해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 둘은 저한테 와서 위자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찾아왔었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우리 지금 식당도 졌고 얘는 사업도 망했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겠니?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봐줘라. 제발 좀 봐줘. 여기 보세요. 봐주긴 뭘 봐줘요? 뒤에서 애랑 여자 꽁꽁 숨겨놓고 그동안에 나보고는 불군이 대리모니 못할 말 다 해가면서 사람한테 상처 다 줬으면서 이 정도 대가 치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발 인생 좀 똑바로 사세요. 착하게 좀 사시라고요. 본인만 잘 나가고 본인 아들만 잘나지 않았어요. 제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달으시고 반성하시면서 사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만 해버리고는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와버렸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꼼짝 못하고 위자료를 주었고 시모는 워낙에 그 동네에서 소문이 심하게 나서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다른 재기하긴 어려워 지금은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이었기에 저는 그들이 불쌍하다거나 안타깝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 뒤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쓰레기로 낙인 찍혀서 거의 지인들도 떨어진 듯 했죠. 남편의 지인 중에서 그나마 저랑 좀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명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택배 기사 일을 하면서도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들으시더니 역시나 엄마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이럴까 봐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한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처리했다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울면서 고생했다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저를 받아주고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마음고생이 좀 사르르 내려가는 것 같아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서 정말 지긋지긋해서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에 집중하면서
그냥 일생을 최대한 평범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 생각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다 보니 당분간은 누구도 잘 믿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꼭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픈 이런 비극은 제발 겪지 않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상처가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